안녕하세요. 전 그냥 평범한 50대 아줌마예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에 나올 법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에요. 30살에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죠. 제 사연을 써서 어딘가에 올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제 얘기를 꺼낼 만한 자리가 제 인생에 없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30년을 한 지붕 아래 살아도 어떤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이 일을 통해 알았어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저처럼 가족한테 서운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고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면 좋겠네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경기도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거의 없어요. 어머니랑 오빠 셋이서 오밀조밀 붙어 살았죠. 집은 늘 빠듯했어요. 어머니가 작은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 수입이 넉넉할 리가 없잖아요. 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한번 사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한테는 5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말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웃는 것도 잘 못 보고 장난기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는 타입이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오빠가 저를 어떻게 지켜주고 있었는지를요. 사실 그때 저를 괴롭히는 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집 가난하다고 옷이 촌스럽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참았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 학교 가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끝나고 나오는데 교문 앞에 오빠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 있는데 그 애가 제 뒤에서 또 뭐라고 하려다가 오빠를 보더니 피해 가더라고요. 누가 또 건드리면 나한테 말만 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 저를 건드리는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오빠가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등 뒤에 든든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 그게 오빠가 제게 준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와 오빠를 학교는 꼭 보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사는 분이었어요. 식당 일 끝나고 늦게 들어와서도 이튿날 새벽에 또 일어나 밥 챙겨주시고 그게 어머니의 하루였죠.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미용실 보조로 일하러 나갔어요. 오빠도 막노동이든 뭐든 닥치는 대로 했고요.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사치처럼 느껴지는 집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습관이 남아서 저는 평생 힘들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8살 때였어요. 지인 소개였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우리 오빠보다 더 말이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밥 먹다가 맛있냐고 물으면 대답만 한마디 했고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으면 그냥 다 잘 먹는다는 대답으로 끝.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한 건지 아니면 억지로 나온 건지도 도통 알 수가 없었죠. 집에 돌아와서 소개해준 분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아이 언니, 그분 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너무 안 해서요. 아니야, 원래 그래. 근데 잠깐만 있어봐.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다 보여줄 거야. 그 말이 뭔 소린지 그땐 몰랐어요. 근데 사귀면서 알게 됐죠. 한 번은 제가 엄마 병원비 때문에 며칠을 끙끙 앓다가 밤에 혼자 울다 잠든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저한테 돈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손 벌리기도 싫고 그냥 혼자 머리 싸매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봉투 하나가 문틈에 있었어요.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짧게 대답했어요. 얼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한마디였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은 없어도 다 보는 사람이구나.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냥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방식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또 알게 된 건데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원래 시어머니가 평생을 일궈온 가게였어요. 남편이 직접 차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물려주신 거죠. 사실 그걸 받을 생각 같은 건 없었대요. 남편이 그 당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가게 일은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뜻을 밀어붙이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참 저한테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절 부르더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얘야, 저 답답한 곰 같은 놈을 받아줘서 진짜 고맙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같이 살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래서 너한텐 뭘 줘도 내가 안 아깝다. 그러면서 가게 얘기를 꺼내셨어요. 남편한테 물려주는 거지만 실은 저한테 주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날 집에 와서 혼자 울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요. 결혼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을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저한테 서운하게 할 때도 항상 제 편에 서주셨죠. 남편 편을 드는 법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남편이 밉고 지긋지긋해서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도 없지, 표현도 없지. 같이 사는 건데 왜 이렇게 혼자 같은 느낌인지. 그 답답함이 쌓이면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안 계셨으면 진작 갈라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해요. 근데 이 일들을 생각하면 제가 남편이라는 사람을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싶어요. 오빠하고 연락이 끊긴 건 한 10년쯤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오빠가 그 무렵에 하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거든요. 워낙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런 상황에서 가족 얼굴 보기 싫었겠거니 시간이 지나면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렸죠. 그런데 2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갈 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오빠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오빠 친구들한테도 연락해봤는데 하나같이 나도 요즘 연락이 안 된다라는 말뿐이었어요. 오빠가 살던 집으로 직접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뒤였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업체를 통해서 수소문까지 해봤어요. 돈을 좀 들이면서까지 알아봤죠. 그렇게 해서 겨우 들은 게 오빠가 전국에 이곳저곳 절을 떠돌면서 지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절에 있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절이라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찾아간다고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그냥 거기서 막혀버렸어요.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처음엔 걱정이었어요. 근데 그 걱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원망이 되더라고요. 오빠가 어릴 때 저한테 해준 말이 있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말만 하라고. 그 말이 얼마나 컸는지, 그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오빠가 지금 어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하나뿐인 동생한테 전화 한 통 없이요. 처음엔 저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봤어요. 근데 그 달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못해? 가족도 없는 사람처럼 혼자 어딜 다니는 거야?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 편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혼이란 생각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이 답답하고 미울 때도, 혼자구나 싶을 때도, 예전 같았으면 오빠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된다는 그 안도감, 내 핏줄이 옆에 있다는 버팀목이 사라져버린 거죠. 남편 말고 남은 가족이 없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간다고 돌아갈 곳이 어딨어요. 오빠도 없고 어머님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외로움을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오빠가 사라진 그 시기에 시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가게를 물려주셨어요.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다 보니 가게를 더 하기가 힘들다고 남편한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남편 혼자 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같이 배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가게 일을 도운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주방일 하나하나 옆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딱 그 시점에 겹친 거예요. 오빠 행방을 수소문하랴, 가게 일 배우랴. 그리고 그 무렵 친정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방금 한 말을 또 한다거나, 밥을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한다거나.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시면 그러려니 했는데 전문가한테 데리고 가봤더니 치매 초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낮에는 가게에 나가서 시어머니한테 일을 배우고 오후에는 친정으로 넘어가서 어머니 곁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또 가게 마감을 도왔어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시어머니한테 친정어머니 병원 다닌다는 말을 대놓고 하기가 껄끄러웠어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그냥 엄마가 요즘 좀 힘드셔라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때 오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혼자 여기서 이렇게 다 감당하고 있는데 오빠는 어딘지도 모르는 절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연락 한 통 없잖아요. 지금 힘들다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곳도 없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그 원망이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근데 그 화를 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이 흘렀어요. 친정엄마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저는 그 곁을 지키면서 가게 일도 놓지 않고 그렇게 버텼어요. 가게 일은 어느 순간부터 손에 익었고 어머니 수발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 몸이 버티는 것과 마음이 버티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모였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다. 제삿날 준비는 어떻게 할까? 온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는 집이었죠.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 어떻게 나눠서 챙길지 그런 걸 다 같이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또 든든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일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번은 그렇게 물으셨어요. 네 오빠는 뭐라더냐? 그래도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나온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지금 오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빠가 지금 연락이 끊겨서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겨우 삼켰어요. 아무리 남편이고 부부 사이라고 해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가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돌려서 말했어요. 오빠가 요즘 해외 쪽에 일이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좀 어렵대요. 뒤에 남편이 물어봐도 같은 말이 나왔어요. 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대? 장모님 요새 안 좋으신 건 알고 있어? 응, 알아. 멀리 있으니까 직접은 못 오고 나한테 다 부탁한다고 했어. 거짓말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제 속에 쌓이는 감정이 힘든 거였어요.
부끄러움인지 외로움인지 분함인지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는 게 계속 쌓이는데 그걸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죠. 결국 친정엄마 병간호는 제가 혼자 했어요. 그렇다고 시댁 쪽에서 손났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움을 받았죠. 근데 친정어머니 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1차로 감당해야 하는 몫이잖아요. 그게 같이 짊어질 오빠가 없으니까 고스란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가을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오빠 이야기가 나왔어요. 상주가 저 혼자였으니까 당연히 오빠 얘기가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문상 오시는 분 중에 오빠를 아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아들은 어디 가고? 재현이는 안 보이네. 그때마다 저는 같은 말을 했어요. 오빠가 지금 멀리 있어서요. 연락은 했는데 당장 오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그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말하는 제 얼굴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큰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자리에서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서럽고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장례식이 다 끝나서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남편이랑 둘만 남은 늦은 밤. 남편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짧게 말했어요. 수고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졌어요. 어머니 때문인지 오빠 때문인지 몇 년 동안 혼자 쌓아온 것들 때문인진 모르겠는데 뭔가가 다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때도 오빠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조금 숨을 돌렸을 무렵이었어요. 가게 일도 제법 손에 익었고 남편이랑 둘이 맞춰 돌아가는 방식도 규칙이 생겼어요.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저는 집안일하면서 필요할 때 가게를 거들고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었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크게 문제도 없는 그런 생활이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가게를 평소보다 일찍 닫고 오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마감을 대충 넘기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라는 말을 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일이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엔 남편도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일찍 나왔는데 집에 바로 오지 않는 날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볼일 좀 있어서. 그 이상은 말이 없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반복되니까 뭔가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백화점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었어요. 차 번호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분명히 맞았어요. 남편이 백화점에 갈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 결혼하고 30년 동안 남편이랑 백화점 간 기억이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명절에 선물 사야 할 때나 어쩌다 제가 끌고 가야 가는 사람이에요. 당구장도 직접 찾아가는 법이 없고 가는 데라곤 시장이랑 가게가 전부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혼자 백화점에 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집에 와서 물어봤어요. 당신 오늘 백화점 갔어? 당신 차 있던데?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게 이러더라고요. 잠깐 갈 일이 있었어. 뭐 샀는데? 그냥 뭐 이것저것 좀.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원래 추궁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하고 설마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이 나이에 이 사람이 설마. 근데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의 변화가 잘 보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외출하는데 유독 차려입고 나가는 거예요. 늘 입던 점퍼 말고 평소에 잘 꺼내지도 않는 옷을 입고요. 향수도 뿌리는 것 같고. 제가 이상해서 물었죠. 어디가? 무슨 일로 이렇게 차려입었대? 남편이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 만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아는 사람 누구? 요즘 당신 좀 이상해? 가게도 일찍 닫고 볼 일 있다면서 어딜 자꾸 가고. 당신 이상한 거 나만 느껴?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 말이 입 밖으로 꺼낸 순간 저도 두근거렸어요. 남편 표정이 잠깐 굳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가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짧게 내쉬며 이러더라고요. 말해줘도 어차피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예전에 좀 알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왜 나한테 말을 못해? 몰라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쩐지 크게 들렸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몰라도 되는 사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설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때부터 뭔지 모를 감정이 뱃속에서 꿈틀거리는데 그게 뭔지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을 어디다 꺼낼 수가 없었어요. 얼마 뒤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시장 가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교통사고가 났다고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갔죠.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갈비뼈가 3대 부러지고 다리도 골절이 됐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회복까지 최소 2달 가까이 입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제가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정작 남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거였어요. 식당 어떡하지?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황당해서요. 자기가 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첫마디가 식당이에요. 서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 감정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깐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어요. 걱정 마, 내가 나가면 되지.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솔직히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가게 일을 시어머니한테 배우긴 했지만 남편이 없는 상태로 주방을 혼자 돌린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그런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맡길 사람도 없고 가게를 그냥 닫으면 수입이 끊기는 거고. 그렇게 처음 주방에 혼자 서게 됐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선 느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배울 때도 남편 옆에서 거들 때도 이 주방에 있어 봤는데 그때랑은 공기가 달랐어요. 주인 없는 공간이 이렇게 다른 느낌인지 몰랐거든요. 이것저것 위치 살피다가 서랍을 열었는데 안에 메모지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남편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요. 내용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는데 멈추질 못했어요. 화요일 단골 간 세게 하지 말 것. 목요일 점심 반찬 하나씩 더. 비 오는 날은 파전 준비 2배로. 모퉁이 자리 할머니 무릎 안 좋으시니 자리 먼저 챙겨드릴 것. 그런 메모가 수십 장이었어요. 단골 한 명 한 명의 특성, 좋아하는 것, 불편한 것, 기념일 같은 것들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메모엔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집사람이 가게 나오는 날 커피 꼭 한 잔 먼저. 그걸 읽는 순간 눈물이 나려는 걸 꼭 참았어요. 이 사람이 이 좁은 주방에서 혼자 뭘 하고 있었는지 그게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을 다 기억하고 메모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 그 사람을 난 얼마나 알고 있었나 싶었어요. 그런데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었어요. 오픈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 지 사흘째였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조용해진 오후 시간이었는데 단골 지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저를 불렀어요. 저와는 꽤 각별한 사이예요. 동네 미용실을 하는 분인데 제가 머리 손질하러 다니면서 오래 알고 지낸 분이거든요. 남편하고도 안면은 있지만 저랑 훨씬 가까운 사이죠. 오래 알아서인지 속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냥 편한 사이였죠. 그날따라 지연 씨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언니, 나 이거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순간 저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왔어요. 솔직히 말할게. 가게 문 닫히는 시간에 젊은 여자가 이 가게로 들어가는 거 내가 봤어. 한 번이 아니야, 언니. 미용실 앞에서 몇 번이나 봤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형부가 저렇게 되고 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언니, 그 CCTV 있으면 한번 찾아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어요.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넘겨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면 저한테도 이미 그 찜찜한 기분이 있었거든요. 백화점에서 봤던 남편 차려입고 나가던 모습, 그냥 아는 사람이라던 짧은 대답, 그게 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어영부영 대화를 마무리하고 저녁 마감을 했어요. 손님이 다 나가고 혼자 가게에 남아서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CCTV 화면을 어떻게 찾는지도 잘 몰랐거든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 질문을 남편한테 하는 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한참 만에 화면을 찾았어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별게 없었어요. 손님들 들어오고 나가고 남편 주방에서 일하고 평범한 영상이었죠. 근데 한참 돌리다가 화요일 저녁 시간대를 보게 됐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젊은 여자가 가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였어요. 남편이 나와 그 여자를 맞이하고 직접 자리를 안내하더니 손수 상까지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봉투를 하나 꺼내서 건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우연인가 싶어서 날짜를 바꿔서 더 지난 화요일 저녁을 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나왔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몇 주, 아니 수십 주 동안 그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 같은 시간에 같은 여자가 봉투를 받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다 풀린 거예요. 다리도 허리도 뭔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요. 바닥이 차가운 줄도 몰랐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보낸 지난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결혼하던 날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오빠 없이 어머니 장례 치르던 날, 그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모습들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있긴 했던 건가? 그날 밤은 잠을 못 잤어요. 집에 왔는데 그 화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그 여자 얼굴, 봉투를 건네는 남편 손, 자연스럽게 받아가는 모습.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닌데 한 번 본 게 눈에 박혀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게 스킨십 같은 건 없었어요. 손 한 번 잡지도 않고 어깨에 손 얹는 것도 없었어요. 그게 더 이상하기도 했죠.
뭐 스킨십이 없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아닌 게 아니지만요. 오히려 그 단정하고 정기적인 만남과 그 봉투가 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저는 바로 다음 날 남편 통장 내역부터 확인해 봤어요. 비밀번호는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 항목. 금액도 작진 않았어요. 몇 년치가 그렇게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오래됐다는 게 보였어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그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겠죠.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남편 서랍도 다 뒤졌어요. 이런 짓까지 하는 제가 싫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서류들 틈에 접혀있는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그 주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쿵 했어요. 그 여자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날 오후 병원에 면회를 갔어요. 남편 얼굴을 보려고요. 평소랑 똑같은 표정으로 남편은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왔어? 라고 짧게 묻더라고요.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어. 그러고는 밥은 잘 먹었냐? 통증은 좀 어떠냐? 주치의가 뭐라고 하더냐? 그런 말만 했어요. 눈앞에 물어보고 싶은 말이 가득한데 그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묻질 못했냐고요? 아직도 그걸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진짜가 될 것 같아서인지 아니면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아직 붙잡고 싶어서인지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계단 중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없고 다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서서 어쩌지 하고 길 잃은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심했어요. 모르는 채로 있을 순 없다고. 틀렸으면 다행이고 맞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 속으로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고 빌면서 동시에 빨리 확인하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게 이상하죠? 근데 그게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들고 저는 그렇게 혼자 길을 나설 준비를 하면서도 며칠을 망설였어요. 며칠 동안 메모지를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가 접었다가 그걸 몇 번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사실 확인하러 가는 게 두려웠어요. 막상 가서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더는 모르는 채로 있는 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찜찜한 마음으로 남편 면회를 가고 밥을 차리고 가게 문을 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가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버스를 탔는데 창밖을 보면서 내내 생각했어요. 도착하면 뭐라고 하지? 당신 누구냐고 따지듯 물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야기부터 들어야 하나? 머릿속으로 몇 번을 연습했는데 막상 버스에서 내리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주소를 보면서 골목을 걸었어요. 오래된 빌라촌이었어요. 수원 외곽이었는데 낡은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동네였죠. 해가 일찍 드는 동네가 아닌지 골목이 좀 어두컴컴한 느낌이었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 앞에 섰는데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10분 정도는 그냥 서 있었을 거예요. 오가는 사람이 보면 이 아줌마가 뭘 하나 싶었겠죠? 근데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이 열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게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눌렀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들리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단정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CCTV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어요. 근데 그
그 여자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눈이 커지면서 뭔가에 놀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저를 봤어요. 전 그 순간 준비해온 말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몇 날 며칠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쌓아온 것들이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 알고 왔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인지 다 아니까 변명하지 마요. 매주 화요일에 가게 와서 밥 먹고 봉투 받아가는 것까지 다 봤어요. CCTV에 다 찍혔거든요. 겁도 없이 어떻게 거길 와서... 여자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어요. 당황한 게 얼굴에 역력했어요. 입을 열려다가 또 닫고 뭔가 말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왜요? 지금 무슨 말을 할 건데요?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어? 저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이런 걸 내가 보고도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만만해 보여요? 내가 눈 딱 감고 이혼이라도 해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서인지 서러워서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말이 터져 나왔어요. 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일단 들어오세요. 다 설명할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어요. 들어가기 싫었어요. 근데 여기 서서 이러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뭔가 말은 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 그 여자 집 안에 들어갔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여자를 봤어요.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깐 기다렸더니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그걸 조심스럽게 열더니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어요.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는데 그걸 조심히 저한테 내밀었어요. 받아들고 보니 저였어요. 어릴 때 제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었어요. 초등학생 때쯤 됐을까요? 어디서 찍은 건지도 기억 못하는 사진인데 그 사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난 거예요? 왜 당신이 이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여자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어요. 박재현 씨가 제 아버지예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전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그 사람 얼굴만 봤어요. 박재현, 제 오빠 이름이에요. 저는 한동안 그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봤어요. 오빠한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본 게 오빠가 연락 끊기기 직전 무렵, 그때 올케랑 사이가 나빠지면서 조카까지 못 보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큰 어른이 돼서 있어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고요? 저 박지연 씨 딸이에요. 박소연이라고 해요, 고모.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다시 봤어요. 아빠가 짐가방 하나 싸서 전국을 돌아다닐 때도 이 사진은 항상 가지고 다니셨어요. 집에 가실 때마다 꺼내놓고 기도하셨대요. 고모 잘 살게 해달라고요. 그럼 당신이... 아니, 네가 소연이라고? 내 조카? 조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다시 얼굴을 보니 눈빛과 콧끝, 고개를 살짝 숙이는 습관이 어딘지 모르게 오빠를 닮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는 걸 꾹꾹 눌렀어요. 아직 다 들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사진만 손에 쥔 채로 앉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하는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조카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오빠가 연락을 끊기 시작하던 그 무렵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3기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알리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셨대요. 저도 한참 뒤에야 알게 됐고요. 왜
왜 말을 안 해? 그걸 가족이 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카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봤어요. 고모한테 짐이 되기 싫었대요. 그때 할머니 병간호도 하고 계셨고 고모가 이미 너무 힘들다는 걸 아셨으니까요. 거기다 자기 병까지 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오빠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그러니까 더 말을 못한 거예요. 저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면서 오빠를 원망했는데 오빠는 절 걱정하면서 연락을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 응? 제가 물었는데 그 눈빛에서 이미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조카가 대답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절에서요, 혼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하다기보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느낌이었어요. 3년 전이요. 저는 그동안 오빠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잘 살고 있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이미 간 거예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왔어요. 휴지를 건네더니 조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빠가 부탁하셨대요. 고모한텐 말하지 말라고요. 죽기 전에 고모부한테 절 부탁하면서 그 한 가지를 조건으로 다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빠가 죽었다는 것도 그 아이를 챙기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화가 나야 하는지 고마워야 하는지 서러워야 하는지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어느 것 하나가 앞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하고. 혼자 중얼거리듯 한 말이었는데 조카가 대답했어요.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고모가 무너질까 봐서요. 고모부도 약속 지킨 거예요. 오빠가 절 그렇게 봤던 거예요. 동생이 무너질까 봐. 자기 죽는 것조차 말 못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밥 먹으라고 고모부가 불러주셨어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제가 엄마하고 살다가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거의 매주 연락이 왔어요. 생활비도 챙겨주시고요. 친엄마. 저는 옳게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네 엄마는? 아니, 오빠 아픈 거 알고도 그동안 뭘 한 거야? 조카 표정이 잠깐 흔들렸어요. 재혼하셨어요. 아빠 아프실 때 저랑도 연락 끊겨서 고등학교 때부터 거의 혼자 살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타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아프면서도 조카를 걱정했던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엄마는 버리고 간 상황에서 아버지마저 사라지면 조카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빠가 남편한테 부탁한 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지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제가 그 말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조카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고모부가 많이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한테 미안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조카를 말없이 챙겨온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게, 오빠 부탁을 묵묵히 지켜온 게 그 사람이라는 게 서운하면서도 서운하다고 할 수가 없는 그 감정이 얽혔어요. 한참 있다가 조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침을 꼭 삼킨 채 기다렸어요. 엄마가 최근에 다시 나타났거든요. 조카가 말을 이어갔어요. 재혼해서 사라지다시피 집을 나간 올케가 느닷없이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조카가 직장도 잡히고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 들어간 모양이었죠. 처음엔 문자로 연락이 왔대요. 조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무감각해진 것처럼 담담하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마음 아팠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 감정을 얼마나 꾹꾹 눌러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물었어요. 일단 만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 말에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다른 게 더 급했어요. 저는 조카한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너 아빠한테 뭔가 받은 게 있어? 편지라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든가. 조카가 저를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들고 나온 건 봉투였어요. 오래되고 낡은 봉투였는데 겉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미숙에게 제 앞으로 쓴 편지였어요. 조카가 그걸 제 앞에 내밀며 말했어요. 아빠가 때가 되면 드리라고 했어요. 언젠가 고모를 만나게 되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그냥 봤어요. 미숙에게 틀림없는 오빠 글씨예요. 투박하게 쓰는 특유의 그 글씨체, 그걸 보니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지가 나왔어요. 줄이 없는 편지지에 빼곡하게 눌러쓴 오빠 글씨였어요. 손으로 쓴 거라서 군데군데 힘이 약해진 부분이 보였어요. 그리고 눈물 때문에 흐려진 채로 편지를 읽었어요. 미숙아, 먼저 가서 미안해. 네가 알면 울까봐 말 못했다. 그게 핑계처럼 들리겠지. 근데 진짜야. 내가 아프다는 거 알면 달려올 거잖아. 그 모습이 눈에 선해서 말을 못하겠더라. 엄마 병간호에 지쳐있는 네가 나까지 챙기는 꼴 못 봐. 살면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뿐인 동생한테 제대로 따뜻한 말 한 번 못 해준 거야. 내가 원래 그런 놈이잖아. 소영이 부탁해서 미안하다. 성태한테 부탁했는데 그 친구 믿어. 말은 없어도 뒷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내 딸 잘 봐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미숙아, 너 남편 잘 만난 거야. 내가 본 사람 중에 그 친구만큼 속 깊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잘 살아. 사랑한다 내 동생. 눈물 때문에 닦으면서 읽고 또 닦으면서 읽고 그렇게 끝까지 읽었어요. 오빠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아프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더 많더라고요. 짐이 될까봐 혼자 간 사람이 마지막까지 동생, 딸 걱정밖엔 없었어요. 조카가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물었어요. 네 아빠 마지막에 많이 힘들었어? 어떻게 간 건지는 들었어? 조카가 고개를 저었어요. 스님들이 잘 돌봐주셨다고 들었어요. 고통스럽게 가시진 않으셨대요. 그 말에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아주 조금이요. 아빠가 고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줬어요. 어릴 때 이야기, 학교 다닐 때 이야기, 고모가 웃으면 집안이 다 밝아졌다고. 제가 어릴 때 심심하다고 하면 고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조카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다시 불러봐. 고모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카가 절 보더니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고모. 그 한마디에 저도 조카도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좁은 방에서 둘이 울었어요. 오빠가 없는 자리에서, 오빠가 이어준 자리에서요. 한참 후에 조카가 작게 말했어요. 고모부한테 정말 감사해요. 저 진짜 고모부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전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봤어요. CCTV에서 봤던 그 장면이 이젠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퇴원하는 날, 저는 병원으로 갔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지?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지? 화가 나 있는 건지 고마운 건지 아직도 제 감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상태였어요. 얼마 뒤 남편이 나오는 걸 도와서 차에 태웠어요. 다리 골절이라서 아직은 움직이기가 불편한 상태였거든요. 집으로 가자. 남편이 그렇게 말했는데 전 핸들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틀었어요. 가게부터 가. 남편이 잠깐 절 봤어요. 아무 말 없이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앞을 보고 그냥 있었어요.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영업시간이 아니라서 조용한 가게에 둘이 앉았어요. 저는 주방에 가서 물을 끓이고 차를 2잔 만들어 왔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다 알아. 소연이 만났어. 남편이 찻잔을 들려다가 멈췄어요. 조카 이름이 나온 순간 뭔가가 흔들렸어요. 표정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 미세한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언제? 며칠 됐어. 오빠 편지도 받고. 그 말에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남편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오빠 죽은 것도 소연이 챙기고 있던 것도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남편이 한동안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어요. 형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어. 그게 죽기 전 자기 소원이라잖아.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했어도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당신이 또 무너질까 봐. 형님도 그랬고 나도 그게 무서웠어.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전 그 순간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왜 울어요? 내가 울어야지. 그 말이 입 안에서만 맴돌았어요. 솔직히 서운한 건 맞아요. 왜 나한테 말을 못 해줬냐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남편도 오빠 부탁을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온 거잖아요. 오빠가 가고 나서도 조카를 매주 불러다 밥 먹이고 생활비 건네고 그걸 혼자 해온 거잖아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당신도 오빠랑 똑같은 사람이야. 뭐든 혼자 짊어지는 거. 말 안 하고 혼자서 다 미련하게 들고 있는 거. 오빠도 그랬고 당신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잖아. 같이 하면 되는 걸. 남편이 대답을 안 했어요. 부정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남편 손을 봤어요. 오래 주방 일을 해서 거칠어진 그 손이요. 그 손을 처음으로 제가 먼저 잡았어요. 고마워. 근데 솔직히 서운하기도 해. 아직은 둘 다야. 남편이 잡힌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게 이 사람 방식이에요. 말 대신 그냥 있는 것. 그게 이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며칠 후에 우리는 조카를 가게로 불렀어요. 셋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어요. 좀 어색했어요. 조카도 저도 남편도 처음엔 어색하게 밥만 먹었어요. 근데 조카가 맛있다고 했고 저는 반찬이 부족하다면서 주방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냥 특별할 것도 없는 밥상인데 눈물이 자꾸 나와서 혼났어요. 오빠가 없는 자리였어요. 사실 그걸 메울 수는 없죠. 근데 우린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오빠를 기억하기로 했어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조카가 오면 셋이 같이 밥을 먹기로요. 아마 제가 아는 오빠면 그냥 이걸 바랬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평범한 그런 하루요. 그게 끝이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질 않더라고요. 조카가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뭔가 눌려있는 것 같은 불안한 목소리였죠. 고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엄마가 계속 연락을 해요. 이번엔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보험금이 있다면서 내가 청구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내 돈인데 왜 아직 안 찾아가냐면서요. 저는 전화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어? 무슨 이야기 한 건 아니지? 일단 모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서요. 찾아오겠다고도 해서. 직접 찾아오겠다. 그 말에 전 결심했어요. 절대 주소는 가르쳐주지 마. 고모가 정리할게. 조카가 잠깐 주저하다가 말했어요. 고모, 괜히 엄마랑 얽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피곤한 건 상관없어. 내 조카 건드리는 걸 어떻게 가만 보고 있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 머릿속에 오빠가 있었어요. 아프면서도 딸 걱정을 했던 오빠요. 딸이 혼자 버려진 채 살아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남편한테 부탁하고 간 오빠잖아요. 그런 오빠가 평생 지켜주지 못한 딸을 이제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 뒤 올케를 몇십 년 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조카가 걱정하면서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 자리에 조카까지 있으면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이건 어른들끼리 만나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미리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기다렸어요.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솔직히 제대로 본 적도 없었어요.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조카가 자리를 잡으니까 다시 나타났다는 것밖에는요. 올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인상이 어딘지 모르게 거슬렸어요. 옷차림이나 겉모습은 그럴싸했는데 눈빛이 계산적이었어요. 절 보더니 표정을 바꾸지 않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으세요. 저 소연이 고모예요. 박재현 씨 동생이요. 그러자 올케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이건 모녀간 문제인데요. 전 소연이한테 보자고 했는데. 모녀 문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애가 고등학생일 때 재혼해서 나가신 분이 지금 모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케가 눈썹을 올렸어요. 그때 나도 사정이 있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해명을 해요? 엄마가 딸 만나겠다는데. 보험금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오빠 문제기도 한데. 그 말에 올케가 잠깐 말을 끊었어요. 그건 소연이가 찾아야 할 돈이잖아요. 어른이고 엄마로서 도와주려는 거죠. 아, 도와준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남편이 갖고 있던 서류들이었어요. 오빠가 살아있을 때 챙겨둔 것들이요. 저는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놓았어요. 올케가 빨리 손을 뻗으려다가 제가 봉투 위에 손을 덮자 멈췄어요. 소연이 양육권 포기각서예요. 여기 올케 서명 있네요. 그리고 이건 소연이가 미성년자일 때 받아간 생활비 수령 서명이에요. 소연이 이름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도 받아간 거예요. 그 돈 소연이한테 제대로 쓰셨어요? 제 질문에 올케 얼굴이 굳었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복지관 기록이에요. 소연이가 미성년자일 때 방임신고가 들어간 기록이요. 보호자가 없어서 이웃 주민이 신고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일부러 천천히요. 이거 다 법원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육을 포기한 사람이 성인이 된 자녀한테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 법을 잘 모르는 저도 알 것 같은데요. 올케가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어요. 협박이에요 지금? 아니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빠가 혼자 죽어가는 동안 언니는 어디 있었어요? 남편이 폐암으로 죽어간다는 거 몰랐어요? 아니면 알면서 모른 척한 거예요? 올케가 그 말에 눈을 피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혼자 죽겠다고 버티는데.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딸까지 버리고 가서 재혼을 했던 거고요.
올케가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소연이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보험금이든 뭐든 그 아이 것은 그 아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역할은 그 아이가 혼자 버텨온 그 세월에 이미 끝났어요. 최소한 우리 오빠 살아있었을 때 곁에 있었어야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서서 밖을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 다리가 좀 떨렸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시원하게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 나왔어요. 오빠 생각을 하니까요. 누가 건드리면 말만 해. 오빠가 평생 저한테 했던 그 말, 이번엔 제가 오빠 딸한테 돌려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조카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가까이에 있으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지 않냐고요. 그래서 이젠 거의 매일 만나요. 사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들이에요. 뭐 살갑게 구는 법을 모르는 게 딱 남편을 빼다 박았어요. 그래서인지 조카가 있으면 딸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딸 가진 엄마 기분이 이런 건가 싶네요. 그래서 요즘 저랑 남편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조카를 입양하려고요. 이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이 아이는 우리 딸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 말이 없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안 한다고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또 어떤 사람은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사랑을 해요. 남편이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은 없지만 오빠의 죽기 전 소원을 들어주고 지켜온 게 남편의 사랑 방식이었던 거죠. 저처럼 말없고 표현 없는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고 서운하신 분들, 혹시 그 사람이 말 대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저는 여태 같이 살면서 그걸 너무 늦게 봤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